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78세 어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평생 험신의 대가로 돌아온 배신 앞에서 어제요. 제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서 꺼내주겠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웃기죠? 처음 그 병원에 날 데려다 놓을 때는 눈 하나 안 깜빡이던 애가요. 근데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올해 78세입니다. 평생 백반집 냄새를 몸에 달고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배추 떼오고 무 씻고 생선 손질하고 손 시릴 정도로 찬물에 손 담그고 김치 담그고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힘들어도 우리 아들 의사 만드는 거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거죠. 남편은요, 벌써 20년 전에 갔습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간이 먼저 나가더니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와서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 꺼내다 말고 싱크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제가 다짐했어요. 영감, 당신은 가도 나는 끝까지 얘 대학 졸업시키고 의사 만들 거야. 그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곱게 했고 선생님들도 다들 칭찬하는 애였어요. 대신 엄마가 앞치마 입고 학교에 찾아가는 건 싫어했죠. 엄마, 꼭 그 앞치마 입고 오지 말라니까. 애들 다 쳐다본다고.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서운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뭐 어떡해요. 제가 가진 전부가 그의 하나뿐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이란 등록금은 전부 가게에서 벌어서 냈습니다. 명절에도 문 열었고, 장마 때도 문 열었고, 눈 오는 날도 문 열었어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가게 불만 켜두고 반찬통 위에 랩 덮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들 하얀 가운 입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 상상만 했죠. 아들이 의대에 붙었을 때 제가 식당 주방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래요? 이웃 가게들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요. 이제는 칼로 배추 안 썰고 사람 살린대요. 다들 웃었죠. 같이 박수 쳐주고 그날 저녁엔 가게 다 문 닫고 시장 사람들 싼 소주에 족발 하나 시켜놓고 축하해줬어요. 그때까진 제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서울 큰 병원에 취직까지 했어요. 명함에 병원 이름이랑 전문의 이런 글자가 잔뜩 써 있더라고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 그 말 듣는데 솔직히요.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안 나왔던 눈물이 그 명함 한 장 들고 터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대형마트 생기고 사람들이 마트 식당가 가는 바람에 우리 같은 조그만 식당들은 하나둘 문 닫았죠. 저도 결국 70세쯤 돼서 장사를 줄였습니다. 하루 세끼 장사하던 걸 점심 한 끼만 하게 됐어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근근히 버텼죠. 손님 중에 최영자 씨라고 계셨어요. 저보다 8살 어린 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날마다 제 식당에 오셔서 백반 한 그릇 드시고 가셨죠.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맛이 예술이네. 사장님, 이 김치 어떻게 담갔어? 진짜 맛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위로였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침 4시에 꼭 일어나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지면요. 그게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창밖만 보게 돼요. 시계만 보게 돼요.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왔죠. 엄마, 요즘 무릎은 어때? 병원은 다녀. 말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관심 있는 척, 걱정하는 척. 근데요, 얘가 스마트폰만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집값이 또 떨어졌네.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올라? 그런 말들을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혼잣말인지 애매하게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전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 생각뿐이었죠. 제 이름으로 된 식당 건물 한 채. 제 손엔 아직 적금 통장도 조금 있었어요. 아들한테 짐 되면 안 되지. 이 생각 때문에 감히 그 돈을 꺼내 쓰지도 못했어요.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혼자 TV 보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은 좀 어때? 뜬금없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내가 무슨 치매냐? 너 이름도 안 까먹고 잘 아는데. 농담처럼 말했어요. 근데 얘 목소리가 묘하게 진지하더라고요. 엄마, 농담 아니고. 요즘 계속 뉴스 보니까 무서워. 노인들 혼자 사는 집에서 넘어져도 아무도 몰라서 며칠씩 방치되고 그러잖아. 엄마도 조심하셔야지. 맞는 말이긴 했죠. 우리 동네에서도 옆 골목 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발견된 적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밤에 잘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긴 했어요. 엄마, 사실 나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 아들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뭐? 엄마, 요양병원 한번 알아봤어.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요양병원을 가? 나 아직 걷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혼자 잘 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요즘 요양병원은 호텔 같아. 재활도 해주고 영양 관리도 해주고 의사들이 항상 옆에 있어. 나 같은 의사들도 수시로 회진 돌고.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요양병원 얘기를 꺼낼까? 나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괜찮다. 저는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수술해야 하고 재활해야 하고 그때 되면 너무 늦어.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해. 맞는 말이기도 했죠. 근데요. 그 말이 어쩐지 엄마 지금이 좋아. 손 안 많이 갈 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됐다. 나 밥 먹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밥상 위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젓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며칠 뒤 아들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요.
며느리랑 손주까지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손주가 안기길래 그냥 좋았죠. 품에 꼬맹이 안고 있으니까 세상 근심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저녁밥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데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서울은 자주 안 오시잖아요. 서울 가서 뭐 하냐? 나는 이 동네가 좋지. 그래도요. 어머니 연세에 혹시라도 아프시면 저희가 바로 내려오기도 어렵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아들이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 말투, 환자랑 보호자 앞에서 쓰는 의사 말투였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 지난번에 통화할 때도 같은 얘기 3번 하셨어. 저는 발끈했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어. 엄마 나 의사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있대요. 저희 환자 보호자들 중에도 거기 모신 분들 많다더라고요. 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로비, 피아노, 카페, 정원. 솔직히 우리 동네 웬만한 호텔보다 좋아 보였어요. 엄마 여기 있으면 아침마다 물리치료 받고 영양사 있는 식당에서 밥 받아 드시고 의사가 매일 상태 체크해줘. 낙상 방지도 해주고 혹시라도 뇌졸중 오면 바로 대처하고. 말만 들으면 정말 꿈 같은 곳이죠. 근데 제 속은 점점 더 서늘해졌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 언제 나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최소 6개월은 계셔야지. 상태 보고 더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집은? 집이요? 아들이 제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빈집으로 두면 관리가 안 돼. 빈집 털이범도 많고, 세입자 한 팀 들이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말에서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세입자는 내 이름으로 받겠지?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들이 웃더라고요.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건강부터 생각하자. 요양병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돈 쓸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좋아. 며느리가 또 조용히 한마디 보탰어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혼자 버티셨잖아요.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려놓고 싶은 것도 맞았어요.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다리가 저려서 한참을 주물러야 일어날 수 있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내려놓는다는 게 내 인생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준다는 뜻이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아들 가족은 우리 집에 자고 갔어요.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졸랐어요. 할머니 병원이면 나도 갈 수 있어? 놀이터 있어? 애는 그냥 병원을 놀이동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를 꼭 안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하나. 내가 가면 얘들 마음도 편하고 나도 혹시 아프면 바로 치료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 가면 나중에 정말 쓰러져서 이 애들한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
아들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 응, 엄마. 자다 깬 아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나 그 병원 한번 가보마.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잘 결정하셨어. 엄마 같은 분들이 미리미리 들어가 계셔야 해. 그때 저는 몰랐어요. 얘가 말하는 미리미리 속에 어떤 속셈이 들어있는지. 요양병원에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당에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30년을 함께한 무쇠솥이 주방 한쪽에 놓여 있었죠. 그 솥으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밥을 먹고 갔는지, 솥뚜껑을 쓰다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뭐해? 빨리 가야지. 아들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아들한테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해라. 내가 나오면 다시 쓸 거니까. 응, 알았어.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요양병원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로비에 피아노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근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휠체어 탄 할머니들이 하나둘 보였어요.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요. 저 사람들이 나중엔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혔어요. 간호사가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죠.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식사 시간 되면 불러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아들도 곧 갈 거라며 인사를 했어요. 엄마, 나 병원 가야 돼. 주말에 또 올게. 그래. 가거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아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서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 소리만 덜컹덜컹 들렸죠. 저한테 나온 밥은 깔끔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근데 맛이 없었어요. 싱거웠어요. 아니, 싱거운 게 아니라 정성이 없었어요. 기계가 만든 맛이었죠. 한 숟가락 뜨다가 그냥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적응되려면 시간 걸려요.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3년을 여기 있다니. 저는 6개월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는데 3년이요? 가족들은 자주 와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명절에만 와요. 바쁘다고.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죠.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어요. 괜히 전화했다가 애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산책도 하고 그랬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았거든요. 체념한 얼굴들.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얼굴들.
어느 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층 할머니 또 가족들 안 온대. 벌써 석 달째잖아. 돈만 보내고 얼굴은 안 비치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2주일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 적응 좀 됐어? 응,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근데 그런 말하면 얘 마음만 무거워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 학회 있어서. 그래,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음 주엔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계속 미뤄지겠죠. 그날 저녁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최영자 씨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죠. 사장님, 편지 쓰니까 이상하네요. 사장님 요양병원 가신 뒤로 식당 앞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사장님 아들분이 부동산 중개인이랑 식당 건물 보러 왔더라고요. 계약서 같은 거 들고요. 혹시 사장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니겠죠? 괜한 걱정이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부동산 중개인? 계약서?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식당 건물에 뭐 하냐? 엄마, 갑자기 왜? 부동산 중개인이랑 뭐 보러 왔다며?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뭐가?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투자? 주식이요.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돈 좀 넣었는데 그게 완전히 날아갔어요. 얼마나? 3억이요. 3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봤죠. 엄마, 진정해. 나 곧 갚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이에요. 엄마 건강 상태 생각하면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후견인? 내가 언제 그런 거 동의했나? 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냐? 엄마, 오해하지 마. 나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위해서? 내 빚 갚으려고 내 재산 함부로 쓰는 게 나 위해서야? 엄마, 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식당도 안 하실 거잖아요. 건물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요. 제가 좀 쓰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나 아직 살아있어. 엄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새벽에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간호사한테 말했어요. 저 오늘 퇴원할래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나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짐을 싸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최영자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 씨, 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어머, 사장님? 퇴원하신 거예요? 응. 영자 씨,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등기부등본 좀 떼다 줄 수 있어? 등기부등본요? 응. 우리 식당 건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중으로 떼다 드릴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석 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죠. 그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까 그대로였어요. 무쇠솥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저녁 무렵 영자 씨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여기요. 종이를 받아서 보는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근저당 3억. 석 달 전에 설정됐더라고요. 제가 요양병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영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말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이면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소송하셔야 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의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어. 왜 갑자기 나오신 거야? 나 내 집에서 살래. 엄마, 위험하다니까. 다시 들어가셔야 해. 나 변호사 선임했어. 뭐? 아들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내가 내 허락도 없이 근저당 설정한 거. 무효 소송 들어간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엄마, 그럼 나 파산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내려왔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죠.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둘 다 굳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나 정말 죽어. 아들이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서 우는 건지, 재산이 날아갈까봐 우는 건지. 일어나라. 제가 말했어요. 엄마, 일어나서 얘기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혁아, 나는 내가 의사가 되는 걸 보는 게 내 인생 목표였어. 내가 명함 처음 가져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엄마, 근데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본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양병원 보낸 것도 내 재산 관리하려고 그런 거잖아. 엄마,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셋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서 아들 앞에 놓았어요. 재혁아, 나는 너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소송은 진행할 거야.
근저당은 무효 처리될 거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용히 해. 제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대신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내가 가진 적금이 좀 있어. 2억 정도 돼. 엄마, 그 돈으로 내 빚 중에 1억만 갚아줄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쓸 거야. 나도 살아야지.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아, 너 요양병원 보낼 때 6개월이라고 했지? 응.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식당은 다시 안 하겠지만 내 집에서 살 거야. 내가 간섭하지 마. 엄마, 혼자 위험해. 위험한 건 내 옆에 있는 게 더 위험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아들이 울먹였어요. 진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물은 흘렀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나 돈 때문에 미쳤었어. 진짜 미안해. 그래.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용서는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네. 다음 주에 데리고 내려와도 될까요? 오너라. 그렇게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소송은 석 달 뒤에 끝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근저당은 무효 처리됐고 아들은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했죠. 저는 약속대로 적금을 깨서 1억을 아들한테 보냈어요. 나머지 1억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겨뒀고요. 그 뒤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처음처럼 스스럼 없지는 않았죠. 어색했어요. 서로 말도 조심스럽고, 근데 그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 어느 날 지우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빠한테 화났어? 아니. 근데 왜 말을 별로 안 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말하면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였죠.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손주만큼은 제 편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지우야, 할머니도 너 제일 좋아.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멀리서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 근데 또 어쩔 수 없다는 표정. 그 두 가지가 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이제 78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물론 외롭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외로운 게 무서워서 제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잖아요. 며칠 전에 영자 씨가 제 집에 놀러 왔어요. 사장님,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아들분이랑은 좀 어때? 연락은 해.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쳐요.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한테 큰 기대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손주 보고 싶을 땐 영상통화로 얼굴이라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어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울컥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온다니까 기다려 보려고요. 저는 무쇠솥을 다시 꺼냈어요. 30년 동안 밥을 지었던 그 솥. 닦고 또 닦았더니 광이 났어요. 이번 주말에 아들이 오면 이 솥으로 밥을 지어줄 거예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꺼내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예뻤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지는 거겠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 아름답게. 그렇게 지는 거겠지. 손주 지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할머니 밥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있나 봤죠. 계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두부도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해줄까? 궁리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78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아들을 위해 살았죠. 근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도 중요하지만 저도 중요하니까. 제 자존심도 지켜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근데 이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제 알아요. 저는 부엌에 서서 무쇠솥에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시렸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사는 거니까. 손이 시리고 다리가 아파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천천히 쌀을 씻으면서 흥얼거렸어요. 옛날 노래. 남편이랑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 가사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멜로디는 기억났어요. 쌀을 다 씻고 물을 맞춰서 솥에 올렸어요. 불을 켜니까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 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타올랐던 때가 있었지. 젊었을 때, 아들 키울 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때하고는 다른 열심이야. 그때는 누군가를 위한 열심이었고 지금은 나를 위한 열심이야. 밥이 끓기 시작했어요. 솥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김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집이야. 이게 내 집이야. 아들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여기는 내 집이야. 밥이 다 됐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하얀 쌀밥이 윤기가 주르르 흘렀어요.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제가 지은 밥이 제일 맛있어요. 30년 동안 매일 밥을 지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눈 감고도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저는 밥을 그릇에 담아서 상에 올렸어요. 김치도 꺼내고 된장도 꺼내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그게 저한테 대한 예의니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컥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인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도 제가 담근 김치라 딱 제 입맛이었고 된장도 제가 담근 된장이라 딱 좋았어요. 이런 맛은 요양병원에서는 절대 못 먹어요. 이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모레도 해가 뜰 거고, 나는 그 해를 볼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볼 거야.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옛날에는 뉴스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세상은 원래 각박한 거고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 거고 그게 현실이에요. 9시가 됐어요. 저는 TV를 끄고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낡은 벽지가 보였어요. 곰팡이도 조금 피어 있었고요. 도배를 해야 하는데 귀찮았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전에 죽은 남편. 술 좋아하고 농담 좋아하던 사람. 별로 돈을 많이 벌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함부로 한 적도 없었고요. 영감, 나 잘 살고 있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크기는 잘 컸는데 말이야. 좀 삐뚤어졌어. 근데 뭐 어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닦았어요. 눈물을 닦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울고 나면 원래 시원한 법이에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정말 잠이 왔어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저한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입모양만 보였어요.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나 괜찮아. 아침이 됐어요.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까 6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났을 텐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요.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나이 들면 그런 거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흰머리도 많고, 근데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보다는 좀 밝아 보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지었어요. 또 무쇠솥에 밥을 지었어요. 이 솥으로 밥 지으면 맛이 달라요. 밥이 되는 동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집에 있던 김치하고 참치캔 하나 넣어서 푹 끓였어요. 냄새가 고소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게. 지우가 너무 할머니 보고 싶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괜히 설렜어요. 손주가 오니까요. 아들은 뭐 그렇다 쳐도 손주는 정말 귀여워요. 제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피가 섞인 애니까요. 밥을 다 먹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토요일에 손주가 오니까 깨끗하게 해놔야죠. 걸레질도 하고 먼지도 털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청소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도 제가 끓이면 맛있어요.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썰어 넣고 후루룩 먹으니까 속이 든든했어요. 오후에는 영자 씨가 놀러 왔어요. 사장님, 심심해서 왔어. 그래, 들어와. 영자 씨랑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도 듣고 시장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영자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아들분이랑은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연락은 해. 다행이네요. 완전히 끊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러게. 나도 그래서 아주 못 본 척은 안 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인데.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끊을 수는 없는 게 부모 자식이에요. 영자 씨는 저녁 무렵에 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또 저녁밥을 지었어요. 매일 이렇게 밥을 짓고 먹고 설거지하고 반복이지만 이게 삶이에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행복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저는 그 해를 보면서 또 하루를 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인생도 끝나겠죠. 근데 그때 가서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손주가 올 거니까요.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괜찮았어요.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들 차가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지우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우리 지우. 왔어? 지우가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도 내렸어요. 며느리도 내렸고요. 엄마 왔어요. 그래.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을 차려놓으니까 아들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아침부터 했지.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우리는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지우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응. 식사하는 동안 아들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며느리도 조용했고요. 다들 어색했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밝게 굴 필요는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지우랑 놀았어요. 지우가 가져온 장난감으로 같이 놀았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해. 그래. 나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재혁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근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나도 사람이야. 내 엄마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 정말 후회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후회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응.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 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들 가족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지우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텅 빈 집.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혼자가 익숙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며느리가 못한 부분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거실로 갔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내일도 무사히 지나가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었어요. 남편도 살아있었고 아들도 어렸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꿈이라도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아침이 또 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지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그게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해를 바라봤어요. 오래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인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무쇠솥을 닦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이 솥이랑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까? 1년? 5년? 10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이 솥으로 밥을 지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을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밥을 짓고 먹고 사는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